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8장. 전치 1개월의 진단이 나왔지만 병원에 있었던 기간은 일주일뿐이었다. 퇴원 후에는 이틀만 회사를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했다. 회사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냉담 그 자체였다. 누구도 나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고 내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흩어졌다. 그런 사태를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당하니 충격이었다. 내가 후지타에게 원한을 샀다는 점에 그들은 주목했다. 내게 그런 양면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다시 자재를 운반하는 일로 보내졌다. 어느 날 점심시간을 30분쯤 앞두고 반장이 나를 불렀다.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불퉁한 얼굴로 다가온 반장은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했다. 그에게 이끌려간 곳은 생산 라인에서 조금 떨어진 휴게실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흰 작업복을 입은 과장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과장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반장의 권유로 과장 맞은편에 앉았다. 반장도 내 옆에 와서 앉았다. 다짐하군? 과장이 안경 너머로 내 명찰을 봤다. 고생이 많았다면서? 상처는 다 나았나? 네, 뭐.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살짝 불안했다. 사건 후에 내게 경찰이 찾아왔었어. 어찌나 집요하게 이것저것 물어대던지 원 반장한테도 왔었지? 반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나는 일단 사과했다. 뭐, 그건 괜찮아. 그보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과장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어찌됐건 가해자는 후지타, 찔린 건 자네 아닌가? 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니. 생산 라인은 팀워크가 중요하잖아. 팀 내부에서 다툼이 있으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이 말이야. 과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저보고 다른 부서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안경 가운데 부분을 밀어 올려 위치를 바로잡았다. 그래,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 과장이 입속에서 오물거리듯이 말했다. 하지만 말이야, 사건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마당에 자네를 받으려는 부서가 있겠냐 이 말이지. 그제야 과장의 진위가 파악됐다. 나는 눈을 부릅떴다.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과장은 손을 내저었다. 그만두라는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도 자네가 고생이 많을 것 같고 게다가 자네는 아직 젊으니 새롭게 출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세.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나는 옆에 앉은 반장을 봤다. 그는 작업모를 벗어 챙 부분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모자챙이 감색인 것이 그가 반장이라는 표시였다. 그들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었다. 후지타가 회사를 그만뒀다고는 해도 한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면 회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내게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 의지할 사람도 없는 처지의 기숙사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재취업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회사에 붙어있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는 딱 잘라 말했다. 과장님이 그러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일단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장은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론하지 않았다. 알았어. 그럼 앞으로의 일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반장에게 눈짓을 했다. 반장은 작업모를 도로 눌렀었다.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았다. 과장이 무슨 생각을 할지 신경이 쓰였다.
말없이 앞에서 걸어가는 반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발밑이 꿀렁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서 얼마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회사에서는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지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불안한 하루하루였다. 그런데다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가나의 일이었다. 내가 입원했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다. 고스기와 나오코가 문병을 올 때 가나에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하니 그녀도 내가 다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내가 한 번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가나에가 집에 없다고 쌀쌀맞게 대답했고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과연 그녀가 전해 들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퇴원 후에도 가나에한테서 연락이 없자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고스기에게 가나에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오코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연락이 없어? 고스기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몹시 민망했다. 나오코에게 부탁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말이야. 그런데 뭐? 아니, 하여튼 알았어. 소식이 있으면 알려줄게.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얼마 후 작업 시간에 다시 반장의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휴게실이 아니라 사무실로 가라고 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그 예감이 적중했다는 것을 알았다.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인사과 사람 둘이 한쪽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남자 쪽에서 나를 알아보고 가볍게 손을 들었다. 몸은 괜찮아요? 네. 다행이군요. 작은 남자는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내려다봤다. 조속히 사건을 정리해야 해서 다지마 씨 얘기를 들으려고 불렀어요. 네.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건 작은 남자가 파일에서 얼굴을 들고 나를 보았다. 살해 동기예요. 왜 후지타가 다지마 씨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경찰에서 말했는데요. 그렇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후지타가 다지마 씨를 보석 판매 조직의 회원으로 잘못 알았고 그래서 다지마 씨만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한데 화가 난 것 같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지타는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만 제가 세미나에 간 건 사실이고 거기서 저를 본 후지타가 저를 회원으로 잘못 알았다 이 말이군요. 작은 남자가 내 말을 중간에서 끊었다. 하지만 말이죠. 누구든 그 정도의 일로 사람을 죽이려 들지는 않아요. 글쎄요, 어떨지.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작은 남자의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다. 실은 지난번에 다지마 씨와 얘기를 나눈 후 후지타를 한 번 더 만났어요. 남자의 음성이 더 무겁게 변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보이던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후지타는 다지마 씨가 틀림없이 호즈미 인터내셔널의 회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다지마 씨가 가입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가입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가 거짓말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후지타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었는지 작은 남자의 옆에 있던 남자도 살살 고개를 끄덕였다. 후지타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 했을 리 있겠습니까? 다지마 씨만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작은 남자는 의자 등받이에 체중을 실으며 팔짱을 끼웠다. 그러나 시선만은 계속 내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뭔가를 관찰하는 눈초리였다. 물론 다지마 씨가 회원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후지타보다 다지마 씨 말을 믿기로 했던 거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그 이후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막연한 직감만은 아니었다. 사실 후지타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다. 내가 수작을 부려서 나를 그 사기극에 끌어들인 거잖아. 후지타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내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었다. 다지마 씨가 호즈미 인터내셔널의 회원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 그 정보의 골자입니다. 작은 남자가 말했다. 누굽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보다 다지마 씨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터무니없는 정보를 넙죽 받아들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먼저 확인부터 하죠. 후지타가 하는 얘기를 무작정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그 정보도 확인해 보셨나요? 아. 작은 남자가 그 말이 반가운 듯 미소를 지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신경이 쓰이나 보죠? 그야. 이상하군요. 다지마 씨는 그 정보가 허무맹랑하다고 했으니 무시할 만도 한데 말이죠. 남자의 입술 끝에 교활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아르바이트 말인데요. 정말 그럴듯하더군요. 있을 법한 얘기예요. 게다가 흥미롭고 말이죠.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입회를 결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등을 떼미는 역할이잖아요. 가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은 호즈미의 실체를 아니까요. 알면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회원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보다 훨씬 질이 나쁩니다. 확신범이니까요. 거기까지 말한 뒤 작은 남자는 눈을 치뜨고 나를 봤다. 어때요? 내 추리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후지타는 다지마 씨가 가입하는 걸 분명히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지마 씨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제로 가입했다는 증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지마 씨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가정하면 앞뒤가 딱 들어맞더군요. 겨드랑이 밑으로 식은땀이 흐르고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머릿속에서는 대체 누가 그런 정보를 흘렸을까 하는 의문이 맴돌았다.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정보다 이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이 남자의 눈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네 라고 대답했다. 만일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어쩔 셈이죠. 그럴 경우 회사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징계 수위가 한층 높아질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눈을 치켜뜨고 나를 올려다보는 작은 남자의 얼굴에서 뭐라 형언하기 힘든 악의가 느껴졌다. 나는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서서히 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상관없습니다. 내 대답에 작은 남자는 좋아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 잊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승부를 결정지었다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 주말 나는 구라모치 오사무를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내 쪽에서 그를 불러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났던 역 앞 찻집에 마주 앉았다. 구라모치는 짙은 감색 재킷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 인류 기업의 영업사원처럼 보였다. 그에게 인사과 사람들로부터 조사받은 얘기를 했다. 커피를 마시며 듣던 구라모치가 내 말이 끝나자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요는 내가 가입 권유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회사에서 너를 해고할 거다. 이 말이지? 그럴 거야. 지난번 사건 이후로 회사에서 나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혈안이야. 하긴 회사로서는 그런 성가신 사건을 일으킨 직원이 달갑지 않겠지. 그리고 구라모치는 발을 반대 방향으로 꼬았다. 그런데 왜 나를 만나자고 한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 같던데 말이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호즈미 본사에도 기록이 남지 않았을 거야. 일반 회원들은 바람잡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테고. 그리고 구라모치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봤자 소용없잖아. 소용이 없다니? 그렇잖아. 회사에서 증거를 잡았다면 안 나가려고 바동거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옆자리 여자가 놀라서 우리 쪽을 봤다. 내가 꼬드겨서 그 일에 발을 담근 거잖아.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거야? 내가 잊은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그때 내 임무는 세미나에서 질문하는 게 전부였어. 그런데 내가 후지타라는 놈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입하는 척했잖아. 애초에 발단은 그거야.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야. 할 말이 없었다. 맞는 얘기였다. 만약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후지타는 호즈미 인터내셔널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설사 가입했더라도 내게 앙심을 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있잖아. 구라모치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짚히는 거 없어? 짚히다니, 뭐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냔 말이야. 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당연하지라고 말하려다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나는 얘기한 적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의 멈칫거림을 구라모치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턱을 살짝 당기고 눈을 위로 뜨며 내게 물었다. 정말이야? 응. 거짓말. 구라모치가 피식거리며 담뱃갑을 꺼냈다. 그리고 담배를 한 갭이 뽑아 담뱃갑 위에 대고 톡톡 두드렸다. 얘기한 적 있지? 얼굴에 쓰여 있는 걸, 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 대답에 구라모치는 쓴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옆으로 돌리더니 살래살래 고개를 흔들었다. 몇 명? 한 명뿐이야. 여자? 구라모치가 새끼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그는 그것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가서 그 여자한테 확인해봐. 그 여자가 왜 그런 걸 우리 회사에 얘기했겠어? 그 여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 치자. 그걸 들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그러는 동안 회사 관계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 세상이란 그런 거야. 그럴 리 없어. 확인해 보라니까. 그 여자 언제 또 만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구라모치는 찻집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를 가리켰다. 지금 연락해봐. 본인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 확실하지. 무슨 구실로 불러내? 내 말에 구라모치가 몸을 흔들며 웃었다. 애인 불러내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냐? 요즘 집에 잘 없는데. 그렇다고 오늘도 집에 없다는 법은 없잖아. 더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꾸물꾸물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나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지 20일도 넘었다. 이런 용건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또 그녀의 어머니에게 냉대만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다.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가나의 어머니가 받았다. 이번에도 가나에는 외출하고 없다고 했다.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연락할 마음이 없는 걸까? 내 얘기를 들은 구라모치가 말했다. 직접 만나보면 알 거 아니야. 하지만 무슨 수로? 집이 어딘지는 알지? 지금은 외출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집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야? 그거야 내 자유지만. 구라모치가 커피 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라면 가서 기다릴 거야. 앉아서 끙끙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럼 하고 구라모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나는 공중전화 부스에 몸을 숨긴 채 어느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나에의 집이었다. 전에 그 앞까지 가나에를 바래다 준 적이 몇 번 있었다. 조그만 정원이 있는 일본 전통 가옥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다리는 게 몇 번째더라 하고 헤아려 보았다. 아주 먼 옛날에는 구라모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두부가게 근처에 잠복했었다. 그 몇 년 후에는 호스티스에게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아버지를 감시했다. 그때는 아버지 역시 호스티스가 술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아마도 2시간 가까이 지난 듯했다.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긴장한 탓인지 의외로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밤 10시가 지날 무렵 차 한 대가 가나에의 집 앞에 와서 섰다. 조수석에 앉은 가나에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남자를 보고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미팅 때 같이 나갔던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나와 한 기숙사에 있는 녀석으로 이름은 시바야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차 안에서 순간적으로 겹쳐졌다. 그러고 나서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가나에가 내렸다. 그녀는 나와의 데이트에서는 입은 적 없는 어른스러운 원피스 차림이었다. 자동차가 사라질 때까지 가나에는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뒤돌아서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녀의 등 뒤에 대고 그녀를 불렀다. 가나에.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과 낭패의 기색이 떠올랐다. 어떻게 된 거야? 고개를 숙인 그녀에게 물었다. 왜 저런 녀석과 만나는 거지? 그야 내 맘이지. 나는 어쩌라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말이야. 그러자 가나에는 부르퉁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다시 가나에. 하고 그녀를 불렀다. 소리 좀 낮춰. 집 안에 들리잖아. 그럼 말해봐. 알았어. 확실하게 말할게. 나, 다지마와 더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의지? 가나에는 한숨을 내쉬며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미안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잖아. 한 번 사귀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야? 평생 같은 사람과 사귀어야 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다짐하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처지 아닌가. 나는 입을 벌린 채로 얼굴이 굳어졌다. 눈만 계속 깜빡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지? 시바야마가 그러더라. 그렇게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회사에 들키면 단칼에 잘린다고 말이야. 시바야마에게 얘기했어? 그러자 그녀는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쥐었다. 말해봐. 아파, 이거나. 대답해. 시바야마에게 말한 거야? 아프다니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다음 순간 그녀의 집 현관에 불이 들어오더니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가나의 팔을 놓자 그녀가 쏜살같이 현관으로 달려갔다. 빨리, 빨리 열어. 등 뒤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을 들으며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기숙사에 돌아온 나는 방에 틀어박혀 고민했다. 시바야마더러 만나자고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더 비참해지기만 할 것 같았다. 잠시 후 고스기가 돌아오자 나는 그에게 시바야마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잘 몰라. 우리보다 3살 위일걸. 그날 미팅에는 대타로 나온 거야. 어느 부서에서 일하지? 모르겠어. 그런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아니 그럴 일이 좀 있어. 나는 그렇게 얼버무렸다. 우리보다 3살 위라면 후지타와 입사 동기일 것이다. 서로 아는 사이일 것이 분명했다. 그가 가나에한테 얘기를 듣고 후지타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컸다. 또한 후지타가 죽은 뒤 내 얘기를 인사과에 흘린 사람도 시바야마임에 틀림없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18방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